안녕하세요. 열정국어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신사고 고1 첫 번째 작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들은 자습서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학생들에게 자습서랑 변형 문제들, 기출 문제들 자료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할 때는 본문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풀이가 사실상 진짜 내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뭐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품만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자습서로 공부를 한 후에 뭐 하자? 문제풀이를 꼭 하자. 알겠죠? 그럼 문제를 풀다가 좀 헷갈리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선택지가 있으면 반드시 선택지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잘 모르는 게 있다, 아니면 이제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한테 댓글을 주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뭐 이렇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꼭 해결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자화상은 자기 자신을 그리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리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문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걸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리는 것, 이게 이제 문학적으로는 자아 성찰의 행위와 같습니다. 알겠죠? 자, 자아를 성찰한다는 게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윤동주 시인의 아주 큰 특징이죠. 윤동주는 자아 성찰 아주 잘 하시는 시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아 성찰을 통해서 어떤 이제 태도까지 가지게 되냐면 반성적 태도로 연결되는 시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리려면 자기를 분명히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오늘 집에서 이걸 보고 있잖아. 그쵸? 그럼 얘들아, 니들이 자아 성찰을 좀 해봐야 돼. 내가 오늘 하루 잘 살았나? 이게 이제 좀 고차원적인 거거든. 공부를 잘 하려면 내가 진짜 좀 성공적으로 살고 싶고 내가 제대로 좀 이제 멋지게 살고 싶다 하면 이 자아 성찰은 아주 필수적인 요소야. 그래서 자아 성찰을 하는 문학 작품들이 우리 교과서에는 많이 실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윤동주의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 교과서에 많이 실려있는 시들의 특징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동주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시대를 살았어요? 일제강점기를 살았었죠. 그래서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가 바로 자기 자신을 쳐다보는 행위 같아요. 아시겠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제재개관 봅시다. 자, 이거는 좀 그냥 배경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갈 거고 시 속에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유시다, 서정시다. 서정시가 뭔지는 다 알고 있죠? 서정시가 뭐지? 감정을 노래한 시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고백적이다, 성찰적이다. 그래서 고백적이다라는 건 화자가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거고, 성찰은 방금 얘기했듯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자, 제재는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겠죠? 이게 바로 자화상이기도 하고, 문학적으로도 자기 자신을 그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을 좀 알아두시고 이걸 시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자, 비읍니다. 습니다로 끝나요. 이게 이제 말하는 구어체인데 여기서는 이제 습니다라는 게 우리가 또 이 종결 어미를 습니다라는 종결 어미를 경어체라고 하거든요. 하나 더 써주세요. 자, 경어체가 뭐냐면 흔히 말하는 존댓말이에요. 그래서 존댓말을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백적 효과랑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열거법이 뭐죠?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나열하는 열거법, 그 다음에 반복법. 반복은 문학에서는 두 번만 반복돼도 반복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점층법이 뭐지? 점점점 뭔가 심화되거나 점점점 커지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시상전개에 따라 화자의 정서와 인식이 변하는데, 자, 시상전개 방식도 우리가 좀 기억해둬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무엇을 보냐? 일단 문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표현 방식 보시고요. 시상전개 방법 찾아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짜임은 이런데 이건 뭐 그냥 본문을 일단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밑에 좀 정리가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시를 보려면 반드시 자화상뿐만 아니라 다른 시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걸 찾아줘야 되거든요. 자, 항상 먼저 쌤은 이전에 여기는 지금 정서와 태도가 정리가 돼 있잖아요. 이전에 상황을 먼저 읽어주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알겠죠? 상황을 먼저 읽어주십니다. 상황을 읽으면 그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이별한 상황이 있으면 이별한 상황 속에서 슬퍼하는지 분노하는지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황 속에서 정서 및 태도를 찾아주시는 습관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특히 이게 그냥 자화상만 문제에 나오면 괜찮은데 자화상과 엮어서 다른 시들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선택지 1번에서 5번까지 다른 시들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서 및 태도만 찾는 게 예를 들면 그리운데 이게 님이 그리울 수도 있고 나라가 그리울 수도 있고 부모님이 그리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황에서 정서 및 태도를 읽는 연습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나라 잃은 상황이죠? 그래서 얘가 뭔가 뭐하고 있어?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어떤 이제 관심, 자기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정서 및 태도는 항상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나뉘게 되고 쌤은 긍정적 정서에는 동그라미, 부정적 정서에는 세모를 하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화자의 태도는 대상이나 현실 상황과 관련된 태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나 현실 상황과 관련돼서 예찬적 태도는 뭐 하는 거지?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상대방을 너 참 멋있다, 아름답다. 근데 의지적 태도는 뭐 하는 거야?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의지적 태도라고 하고요. 회의적 태도는 뭐 하는 거야? 후회하거나 의심을 품을 때 회의적 태도라고 해요. 관저적 태도는 뭐냐면 지켜보는 거지.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 것, 관찰하는 걸 우리가 관저적 태도라고 하고요. 달관적 태도는 깨달음이에요.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무언가를 초월했을 때 우리가 그걸 달관적 태도라고 해요. 자, 냉소적 태도는 뭐냐면 비웃는 거거든요. 비웃음. 비판적 태도는 뭔지 알죠? 잘못했다 꼭 꼬집어 얘기하는 거. 자, 낙천적 태도는 뭐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즐겁게 생각하는 거. 자, 체념적 태도는 포기하는 거죠. 탈속적 태도는 속세를 벗어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비관적 태도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태도, 대상이나 현실 상황과 관련된 태도들을 쌤이 좀 빨리 정리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여기서 모르는 태도가 있다면 하나씩 좀 찾아보세요. 아니면 나한테 물어봐도 되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관련된 태도는 반성적 태도가 있죠. 이게 이제 이 시에 쓰임 태도예요. 알아두시고. 회고적 태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옛날을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회고적 태도나 사실은 뭐 반성적 태도는 비슷한데 회고적 태도는 옛날을 생각해 본다는 게 좀 특징. 근데 자조적 태도는 자기 자신을 조소하는 거. 자신을 비웃는 거거든요. 그럼 자신을 비웃는 건 당연히 어떻겠어요? 자기를 반성해야 자조가 나오는데 꼭 다 자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나를 불쌍히 여길 수도 있죠. 자기 연민할 수도 있고 나를 보고 이렇게 반성만 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태도들도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어쨌든 정서 및 태도는 일단 긍정이냐 부정이냐 나누고 여기서 이런 태도들하고 연결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진짜로 시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와우. 자, 본문을 좀 자세히 볼게요. 자,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 지금 누가 이러고 있는 거야? 여기는 나오지 않죠? 아마도 이 시의 화자가 본인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화자가. 그래서 이렇게 나가 만약에 없으면 표면에 없다. 나가 만약에 있으면 표면에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에는 나가 없죠. 1연에는. 자,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자, 이게 화자의 상황이죠. 상황이 뭐야? 우물을 찾아간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우물 속에는 뭐지? 물이 있고 그 물 속엔 뭐 할 수 있어 얘들아? 거울처럼 이렇게 비춰볼 수 있잖아요. 자기를 비춰본 거지 지금 우물물에. 자, 그래서 이 가만히 들여다보는 행위가 바로 뭐냐면 자아 성찰의 행위가 돼요. 이해되죠? 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죠. 니들한테 자아 성찰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라는 말 속에 우리는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태도까지 읽어낼 수 있어요. 자, 가만히 들여다본 후에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어때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아름답죠? 자, 이 우물 속에는 지금 첫 번째 우물 속의 풍경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물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뭐야? 그 우물 속에 잠겨진 자연들을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열거법이에요. 이해되시죠? 열거법 쓰였다는 거. 그래서 우물 속의 풍경은 어때? 아름답지. 그래서 이 밑에 사면에 나오는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나이는 미워져서 돌아간대요. 자, 사나이를 미워한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여기 2연에서 얘기한 순수하고 아름다운 우물 속 풍경과 화자가 대조된다는 거 알 수 있지. 그쵸? 자, 여기에 우리 별표 해놓읍시다. 대조된다는 거. 화자의 모습하고 우물 속에 비친 이 아름다운 자연 속의 풍경이 대조돼요. 왜? 지금 화자는 밉죠. 왜 미워요? 왜 미울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미루어 짐작해서 더 자세히 써놨어요. 초라한 자아 때문에. 이 암울한 현실,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초라한 자기 모습을 보니까 미워진 거야. 근데 이 미움 속에는 이제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읽어내느냐? 원래 윤동주는 부끄러움의 미학이라고 할 정도로 부끄러운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인이거든요. 왜냐면 윤동주가 되게 편하게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좀 평탄하게. 그러니까 부자는 아니었으나 소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좀 평탄하게 살다가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데 그 일본 유학을 가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조선인들을 보고 이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대학교 때 일제강점기를 잘 느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그때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랬던 자기의 모습, 좀 평탄하게 살았던 자기의 모습을 반성하고 이제 각성한 후에 일제강점기에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사연. 돌아가다 생각해보니까 끝난 게 아니야. 그 사나이가 갑자기 가엾어져요. 자, 가엾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문학에서는 연민이라고 해요. 불쌍함이야. 알겠죠? 불쌍하게 생각하는 걸 가엾다고 하고 그게 바로 연민인데 자기 연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들여다보니까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서 돌아갑니다. 자, 지금 계속 이 행위를 반복하고 있죠? 자, 반복하면서 뭐 하냐면 미워졌대요. 다시 또. 뭐야? 현실적 자아에 대한 미움이 생기는 거지. 그 다음에 돌아가다 생각하니 다시 그 사나이가 또 그리워져요. 자, 여기서 좀 주목해줘야 돼요. 그립다는 말 속에는 자, 그리운 건 뭐야? 현재가 아니라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어땠어? 순수했던 과거의 모습. 그 다음에 아까 우물에 비쳤던 어떤 그런 자연물의 모습들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상적 자아에 대한 그리움이 시작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나이가 어떤 사나이인지야. 그래서 여기서 미워지는 사나이는 어떤 사나이냐면 현실적 자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현실적 자아가 되는 거고 돌아가다 생각해보는 이 그리워지는 사나이는 긍정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되는 거예요. 자, 쌤은 지금 이게 전자칠판이라 필기가 예쁘게 안 되지만 우리 학생들은 좀 예쁘게 필기하세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내적 갈등을 겪는다는 게 이 시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니까. 알겠죠?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져서 돌아갔다가 그리워서 다시 왔다가 마음이 괴로운 거지 지금. 그쵸? 자, 그래서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가을. 이거 어디 있었던 거야? 이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연에 있었던 걸 조금 바꿨어요. 뭐야? 이걸 추가했지.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를 추가했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반복한다, 변주, 조금 바꿔서 반복한다, 변주라는 말로도 써요. 그래서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 추억처럼 있는 사나이가 바로 뭐야? 여기서 얘기한 이 그리워진 자아예요.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이 사나이는 동그란 자야, 이상적 자아, 긍정적 자아. 이해돼요? 그래서 이 시에서는 현실적 자아, 부정적인 현실적 자아와 긍정적인 이상적 자아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연에서는 그냥 자연만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6연에서 뭐야? 계속 보다 보니 추억 같은 사나이까지도 보이는 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보였던 거죠. 순수했던 모습들. 그래서 이제 순수했던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를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오른쪽에 얘들아.
자, 이연의 반복과 변형 하나만 보고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연은 6연에 또한 반복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완전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가 추가됐었다고 했잖아요. 추억 같은 사나이가.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얘들아 수미상관하고 비슷한 형태를 띠잖아요. 처음과 끝이니까. 그쵸? 그래서 수미상관하고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구성상 안정감과 균형을 부여하고 있어요. 화자가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균형이 만들어지는 거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화자가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고 있는 긍정적 성숙이 돼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별표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적 성숙을 이뤘다. 뭘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이 태도를 통해서. 이해되죠? 자, 넘어가 봅니다. 자, 그래서 문제와 함께 핵심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쌤이랑 지금 핵심 정리 한 번만 더 읽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한번 쌤이 확대해 볼게요. 자, 우물의 역할을 먼저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물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지금 봤더니 첫 번째 부분에서는 뭐하죠?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죠. 그래서 내면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사물이고요. 그 다음에 뭐하니? 자신에 대한 미워서 돌아갔다가 불쌍해서 다시 왔다가, 그쵸? 그리고 그리웠다가 뭐 이런 내적 갈등을 겪게 되죠. 막 자아가 막 여러 개가 되는 거야. 니들도 그럴 때 있잖아. 공부를 하고 싶은 나와 놀고 싶은 나, TV 보고 싶은 나, 뭐 친구랑 놀고 싶은 나, 뭐 너무 많죠, 자아가.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심리적 갈등 상태에서 벗어나서 뭐하지? 이 내적 갈등을 통해서 자기 긍정에 도달하거든요. 이게 바로 자기 성찰의, 자아 성찰의 매개체가 되는데, 이 자아 성찰의 매개체로 이제 비슷한 애들이 뭐 거울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쵸? 거울도 우물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거울하고 우물이 나오는 시가 나오면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사나이. 여기서 사나이는 누구야? 나라는 사람이 없으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본인이지. 그쵸? 그래서 화자 자신이고 현실 속에서는 초라한 자아가 나오죠. 그런데 우물 속은 어때요? 평화롭고 아름답고 조화롭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조를 이룬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니? 마지막에 사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우물을 들여다보다가 돌아가는 자는 성찰적 자하고 미워진 자야. 돌아가다 생각했더니 가엾어. 그래서 연민의 마음을 품는다고 했었죠. 돌아가서 들여다보다 돌아갔더니 또 미워져. 자, 이게 뭐야? 계속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마지막에 그리웠다가.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추억 같은 사나이가 바로 뭐야? 긍정적 자아가 된다고 했었죠. 자, 이 정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도 한번 보자. 열거법. 자, 나열했던 거 기억나죠? 우물에 미친 자연물들이 어땠어? 아름답고 순수했었지. 자, 반복법. 그래서 사나이가 뭐뭐합니다 라는 구조의 문장이 반복되죠?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문장의 반복이라고도 하고, 문장의 반복이라고도 하고,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도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2연의 내용이 6연에 반복된다는 거 기억하면 되고, 자, 점층법은 뭐야? 2연과 달리 6연에서는 추억처럼을 계속 첨가했죠, 하나. 그쵸? 그러니까 뭐야? 하나가 더 해진 거니까 의미를 점층적으로 심화했다. 여기 별표 꼭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이걸 외우기 전에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깡통 시를 보고 내가 이걸 찾으려고. 근데 지금 찾기 사실은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쌤이 모의고사를 항상 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국어의 힘 키우기. 자, 이 부분은 학습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활동 부분인데, 자, 다음 부분을 중심으로 화자와 사나이의 관계를 알아보자. 자, 지금 여기서 화자는 뭘 하고 있어요? 우물에서 우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었죠? 여기서 사나이는 누구라고? 화자 자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물의 역할, 별표, 서술형으로 자주 나옵니다. 우물의 역할. 아시겠죠? 뭐 하고 있지? 화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래서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성찰의 매개체로서의 우물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 시의 제목을 자화상이라고 지은 까닭은 그럼 뭘까? 자화상이 뭐라고? 자기를 스스로 되돌아보면 성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문학적으로도 자아 성찰의 도구로 삼은 거지.
자, 그 다음 이시 시상전개 방법 우리 아까 정리한 거죠. 미움, 가엾음, 미움, 그리움의 정서가 반복되면서 뭘 나타낸다고? 여기를 표시하시면 돼요. 자신에 대한 미움과 가엾음과 미움의 그 정서를 거쳐서 뭐에? 그리움에 도달하는 자기 발견과 긍정의 과정. 와, 멋있는 말이죠. 자기 발견과 긍정의 과정. 나는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 지금 하루 종일 제발 막 그냥 핸드폰하고 뭐 게임하고 막 이렇게 보내지 말고 제발 좀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시간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별로 없거든요. 학교 가면 되게 바빠요.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해야지, 놀기도 해야지, 선생님 말도 들어야 수행평가도 해야 돼. 막 돌아다니면서 밥 먹어야지. 그래. 그러니까 되게 자기 발견과 긍정할 수 있는 시간이 쌤 지금인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 이 4월 5일까지 학교 못 가잖아요. 4월 6일 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공부해. 공부하고 내가 뭐 해야 될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이제 고등학생을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해야 될까? 이런 장기 로드맵까지 좀 세워뒀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화이팅!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얘들아 밑에 보세요. 화자 유사한 정사 있었는지 뭐 이건 그냥 넘어가시고 자, 이 부분이 또 이 부분을 또 주목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 부분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이연이거든요. 자, 이연 속에는 뭐밖에 없어? 자연밖에 없죠. 그리고 한 사나이가 미워지죠. 왜 이러는겨? 왜 이러는 거야? 자연은 어때? 아름답고 조화로운 질서를 지닌 자연, 긍정인데 어두운 현실 속에서 내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은 어때요? 밉죠? 그래서 대조적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자. 요 부분은 첫 번째 부분.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기를 보다 보니 마지막 6연에서 자, 여기가 마지막 6연이거든요. 6연에서는 쭉 2연이 반복되다가 하나가 더 점층적으로 더해졌다고 했죠? 뭐야? 자기 긍정에 도달했다. 그래서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 여기서 그리운 사나이는 긍정이라고. 그래서 이 자아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상적 자아라고 할 수 있어요. 미운 자아는 뭐였지? 미운 자아는 현실적 자아였지. 이런 필기 다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필기는 여러분도 하셔야 되는 필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2연과 6연을 중심으로 이 시에 들어간 표현상의 특징 우리 찾았던 거야. 그냥 넘어가자. 자, 이게 중요하죠. 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들, 다른 시와 비교하는 문제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쓰인 이육사의 시 절정을 좀 비교할 건데 사실은 윤동주와 이육사는 항상 비교되는 시인이에요. 기억합시다. 자, 동주는 어땠다고? 윤동주 시인은 되게 마음이 약하고 그러면서 되게 예민하고 그래서 자기 반성과 자아 성찰을 의지적으로 썼던 시인인데 이육사는 선비의 집안 대대로. 그래서 되게 막 지사적이야. 뜻있는 선비, 의지적이고 되게 저항적이고 뭐 이랬던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봅시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갇혀. 자, 여기 쌤이 좀 확대할게요. 자,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갇혀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자, 말투 자체가 어때? 방금 본 자화상은 씁니다. 좀 약간 어때요? 섬세했죠? 말투가. 그런데 얘는 휩쓸려 오다. 단호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쵸? 자, 다로 끝나면서 단호한 어조를 사용한다. 어조부터 차이가 나죠. 자, 여기서 매운 계절, 매서운 계절, 추운 계절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채찍은 당연히 뭐야? 아픈 거, 아야한 거, 탄압, 시련이죠. 그래서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렸는데, 북방은 어디예요? 수평적 극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남에서 북으로 온 거죠. 근데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정말 아주 높은 고원으로 온 거야. 자, 여기서 여기 고원은 뭐야? 수직적으로 극한의 상황이에요.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섰습니다. 자, 이 절정을 쓴 절벽이 있거든요. 이육사 생가터에 가면, 뒤로 가면, 이육사 생가터 뒤에 이 절정을 섰다고 하는 절벽이 있는데, 이렇게 깎아지는 절벽 위에 이렇게 서가지고 지금 있는, 이육사가 요 위에 서 있는 광경을 생각해 보면 돼. 얘가 진짜 극한의 상황으로 몰린 거지. 수직적으로. 요렇게. 아주 지금 극한의 상황으로 몰려 있는 거야.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자,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라고 하지만 이 무릎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는 이제
이 무릎이 굴복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염원, 기도랑 연결되는 거고, 그런데 무릎을 꿇고 싶어. 염원은 하고 싶지만 여기선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는 아주 극한의 상황인 거야. 뭐야? 구원을 빌 수도 없는 극한 상황, 부정적 상황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갑자기 눈을 감아요. 뭐 하는 거야? 기도를 할 수 없고 무릎을 꿇을 수 없으니까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고뇌일 수 있고 괴로운 생각, 성찰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얘가 여기서 이제 의지적 태도를 갖게 되거든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겨울은 뭐냐면 겨울은 당연히 부정적 시간이죠. 그 다음에 강철로 된 무지개, 이 겨울이 지금 일제강점기라고 한다면 갑자기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하는 긍정적 정서랑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희망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통해서 비극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 그러니까 강철로 된 무지개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역설이거든. 자, 우리 역설이 뭐지? 말이 안 되는 것. 모순 속에 진실이 있는 것이 역설법인데, 자, 강철로 된 무지개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겨울은 반드시 어떻게 될 거야? 얘들아, 계절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이 올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무지개라는 말은 반드시 뭐가 올 거라는 거? 반드시 봄이 올 것이라는 인식, 극복 의지를 가지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럼 우리가 이 두 시를 좀 비교할 수 있겠죠? 자화상과 절정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 자화상은 씁니다를 사용해서 고백적인 어조부터 차이 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어조부터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고백적인 어조를 드러내고 있는데, 절정은 다라고 하는 존경어라 의미를 사용해서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죠. 이게 바로 의지야. 그래서 이제 자화상에는 성찰적인 태도, 자아 성찰이 많이 나타나 있다면 절정에는 의지적인 태도, 극복 의지가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거죠. 자기에 대해선 성찰을 지금 성찰할 필요가 없어. 왜? 자기는 이미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지사거든. 그러니까 자아 성찰보다는 지금 이육사는 이 시대를 빨리 저항 의지를 가져가지고 빨리 광복을 갖고 와야 돼. 그게 되게 간절한 사람이었거든요. 이해돼요? 자아상과 절정의 차이, 윤동주와 이육사의 차이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시들이 나왔을 때 윤동주의 시와 이육사의 시는 이런 태도의 차이를 보여요. 되게 대조적이지? 이해되죠? 둘 다 이제 독립운동가지만 좀 표현 방법이 다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육사의 절정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육사의 절정은 저항시에 들어가고요. 의지적인 태도 갖고 있고요. 자, 상징적인 것 뭐야? 무지개가 광복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극한 상황을 뭐 하고 싶어? 초극하고 싶은. 그래서 극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초극 의지가 주제가 돼요. 자, 특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방금 얘기한 거예요. 단정적 어조를 사용해서 강인한 의지 드러냈다는 거. 그 다음에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했다는 것. 자, 역설적 표현은 뭐지? 모순 속에 진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강철로 된 무지개가 역설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상징적인 시어가 많이 사용됐어요. 상징적인 시어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해제.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기승전결 구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한시에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분위기가 고조되다가 전환돼서 결론을 내리는데 마지막에 지금 얘가 이럼에 눈 감아 볼 밖에 해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죠. 되게 극한 상황을 인식한 다음에 그래도 나는 뭐 할 거야? 이 상황을 극복할 거야 라고 극한 상황을 이겨내려는 역설적 의지 표현이 드러났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멋있는 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넘겨보시면 이제 국어인 펼치기에서 뭐가 정리되어 있냐면 방금 얘기한 거 좀 정리됐는데 이거는 확인 문제만 풀고 넘어가세요. 확인 문제 풀고도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알겠죠? 자, 지금 여기에는 핵심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여기 빈칸 다 채우면 돼. 복습하시면 돼요. 꼭. 알았지? 빈칸 채워보고 이 부분은 뭐 하자? 이 부분은 암기하셔야 돼요. 외워. 그냥 정리해. 알겠지? 백지에 요점 정리해도 되고 아니면 이건 그냥 통으로 외운 다음에 학교 이제 개학하면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듣잖아요. 그럼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여기 이 한 장에 단권화 하려고 노력하시면 알겠죠? 단권화가 뭐냐면 한 권에 다 정리해 놓고
나중에 이것만 보도록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쌤이 이걸 프린트, 그러니까 니들이 다 자습서를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쌤이 뭘 줬냐면 기출문제들을 붙여놨죠.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니들이 틀린 문제의 선택지가 있잖아. 여기에 틀린 문제의 선택지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택지를 정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쌤이 한번 예시를 좀 보여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자사상을 정리하시고 뒤에 있는 문제 다 푸시면 돼요. 문제 풀고 채점하고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나 문제 자료가 필요한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 쌤이 유튜브를 좀 키우고 싶거든. 유튜브 구독 신청하시고 쌤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쌤이 기출문제도 좀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정국어 김민정 수업 잘 들어주세요. 앞으로도 화이팅!